2017년 8월 25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딱 한 달 만에 1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개 마을이 불탔습니다. 70만 명이 맨몸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 중 70만입니다. 유엔은 이것을 집단 학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62년 한 장군의 쿠데타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60년간 천천히 좁혀온 올가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62년 3월 2일 새벽,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네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1948년 독립 이후 14년간 이어진 민주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외국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로힝야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네윈은 로힝야를 벵골 불법 이민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로힝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로힝야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동 허가증 없이 마을을 벗어나면 즉시 감옥에 갔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윈은 26년간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로힝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법을 만듭니다. 1982년 10월 15일, 미얀마 정부는 새로운 시민권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135개 소수민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카렌족, 샨족, 친족, 카친족 모두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로힝야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823년 이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민족만 인정한다. 1823년은 영국이 버마를 침공하기 1년 전입니다. 로힝야는 영국이 데려온 불법 이민자다. 따라서 미얀마 국민이 아니다. 이것이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로힝야가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태어난 땅에서 국적을 잃었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니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뇌물을 내야 했습니다. 결혼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몇 년씩 기다렸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는 2명까지만 허용됐습니다. 3명째를 낳으면 불법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도 허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죽어갔습니다. 법이 로힝야를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 죽어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들. 1982년 시민권법 이후 30년, 로힝야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2년 5월 28일, 라카인주의 한 마을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카인족 불교도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로힝야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라카인족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6월 3일, 버스 한 대가 라카인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라카인족 군중이 버스를 막아섰습니다. 승객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때려 죽였습니다. 10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6월 8일, 전면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라카인주 전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이 충돌했습니다. 로힝야 마을이 공격받았습니다.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스크가 불탔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일주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 4,600채가 전소됐습니다. 모스크와 사원 수십 개가 파괴됐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라카인족은 그냥 두었습니다. 로힝야만 체포했습니다. 로힝야 남자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14만 명의 로힝야를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수용소로 보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보호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로힝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용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대나무와 천막으로 만든 임시막사. 1인당 생활 공간은 3제곱미터. 화장실은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식수는 부족했습니다. 의료 지원은 없었습니다.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뇌물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식량 배급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루 2끼, 쌀과 콤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용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4만 명이 여러 수용소에 나뉘어 살았습니다. 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체포됐습니다. 구타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용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로힝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라카인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조했습니다. 로힝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로힝야가 스스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2012년 폭동 이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로힝야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라카인족의 증오는 깊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세상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드디어 집권했습니다. 15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민주화의 상징,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제 로힝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8일 미얀마 총선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했습니다. 50년 만에 민주정부.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 15년간 가택연금을 견딘 민주화 투사.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녀가 드디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신했습니다. 인권운동가 출신 지도자. 이제 로힝야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힝야는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로힝야 출신 국회의원 후보도 금지됐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아웅산 수치가 국가고문에 취임했습니다.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로힝야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로힝야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피했습니다. 로힝야 대신 라카인 무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로힝야라는 이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용소는 그대로였습니다. 14만 명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이동 제한도 계속됐습니다. 시민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왜 침묵하는가? 그녀는 답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인권운동가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아웅산 수치는 왜 침묵했을까요? 첫째, 버마족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버마족 대다수가 로힝야를 싫어했습니다. 로힝야를 편들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부의 힘이 여전했습니다. 헌법이 군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회의석의 25%는 군부가 차지했습니다. 국방, 내무, 국경장관은 군부가 임명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완전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군부를 자극하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녀 자신도 로힝야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버마족으로 자랐습니다. 로힝야는 외국인이라는 생각, 그것이 그녀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로힝야보다 정치적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노벨상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녀의 명예를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웅산 수치가 침묵하는 동안 군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힝야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2017년 8월 25일,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2017년 8월 25일 새벽, 로힝야 반군 ARSA가 경찰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경찰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군부는 즉시 소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8월 25일 오후, 군인들이 로힝야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남자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마을이 공격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포위, 분리, 학살. 군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명령을 받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소녀들도 포함됐습니다. 집단 강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차례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나중에 이것을 체계적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총검으로 찔렸습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을 집 안에 가둔 채 불을 질렀습니다.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비명 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400개 마을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위성사진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8월 25일 이전의 사진. 마을이 있습니다. 집들이 보입니다. 9월의 사진. 같은 장소가 검게 변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밤에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산을 넘고 정글을 지났습니다. 군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총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노인은 뒤처졌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나프강,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가르는 강입니다. 수만 명이 이 강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헤엄쳐서 건너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넜습니다. 돌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한 달,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딱 한 달 만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엔의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갔습니다. 맨몸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400개 마을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집단 강간 피해자는 수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유엔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단 학살의 명백한 의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유엔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무엇을 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하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학살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18년 9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에서 그녀는 미얀마를 변호했습니다. 군부를 변호했습니다. 로힝야 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집단 학살을 부인하다니. 캐나다는 그녀의 명예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초상화를 철거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여한 노벨상은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8월 한 달간의 학살, 70만 명의 난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미얀마 국경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2017년 8월 이후 이곳이 바뀌었습니다. 쿠툰팔롱 난민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 생겼습니다. 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13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4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1제곱킬로미터당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대나무와 비닐로 만든 집.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1인당 생활 공간은 3.4제곱미터입니다. 화장실 하나를 42명이 함께 씁니다. 식수가 부족합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의료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난민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대나무 집들이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다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난민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기구의 식량 배급에 의존합니다. 하루 2끼, 쌀과 콩, 그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부족합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난민촌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미얀마를 모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도 아닙니다. 국적이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2018년과 2019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송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로힝야를 다시 미얀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난민촌 부담이 컸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90만 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송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다시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17년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를 구금했습니다. 민선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이유는 선거 부정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정당이 압승했습니다.
군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이 저항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봄 혁명이라고 불렸습니다. 군부는 유혈 진압했습니다. 시위대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얀마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졌습니다. 로힝야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됐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에 집중했습니다. 로힝야는 잊혔습니다. 난민 소환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로힝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2024년 지금 군부는 여전히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민주화는 요원합니다. 쿠툰팔롱 난민촌에는 여전히 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7년째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희망 없이, 미래 없이. 로힝야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쿠툰팔롱 난민촌에는 여전히 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만 로힝야 중 70만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의 70%가 난민이 된 민족입니다. 영국은 로힝야를 이용했습니다. 일본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떠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버마 정부는 로힝야를 불법 이민자라 불렀습니다. 1982년 법으로 그들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2017년 군대를 보내 학살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침묵했습니다. 누가 진짜 미얀마 사람일까요? 1000년을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국을 위해 싸웠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태어난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쿠툰팔롱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모르고 방글라데시도 모르는 아이들. 국적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아이들. 로힝야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